오늘 지드니 코리아에서 주최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조찬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드니 코리아 김태진 편집국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해온 이 클라우드 산업에서 최근에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동향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보안 인증 체계 예민한 이슈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생성 AI와 클라우드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후에 이 생성 AI라고 하는 부분이 클라우드 산업에 어떤 기회와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논의해보고자 하고요.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의 유재명 단장님이십니다. 네,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단을 맡고 있고요. 유재명 단장입니다. 한국 클라우드 산업협회장을 맡고 계신 윤동식 KT 클라우드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윤동식입니다. 한국 오라클의 탐송 대표님이십니다. 네, 한국 오라클 탐송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김유원 대표님이십니다. 네, 네이버 클라우드 김유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메가존 클라우드의 정우진 대표님이십니다. 네, 메가존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담당하고 있는 정우진입니다. 최근에 챗 GPT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지금 이 생성 AI가 가히 열풍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에서도 정부 전용 초고도 AI를 좀 준비하고 있고요. 기업에서도 이거에 대한 이제 대응 방안들을 많이 이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재명 단장님께서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2016년도에 제가 과기정통부의 소프트웨어 정책과장을 했을 때 이세돌 기사관의 알파고가 그때 한번 알파고 세대군요. 굉장히 큰 정말 파괴력 있는 이 영향을 우리 사회에 미쳤고, 올해 이 생성형 AI가 나온 거는 글로벌하게 더 이 알파고 충격 이상의 이런 충격을 가져다 준 것 같고요. 생성형 AI가 아직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이렇게 더 쓰일 거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탐색들이 비즈니스적으로 또 각 수요처에서 많은 노력들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쓰냐 마냐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가 된 것 같고요. 공공 부분에서 이제 저희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제 위원회를 지원하는 또 추진 단장 입장에서 이제 저희 이번에 4월달에 발표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계획에도, 실행 계획에도 이 초고대 AI, 생성 AI를 정부 운영에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정부 전용 초고대 AI 활용 모델을 지금 이제 행안부 과기정통부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계획에도, 실행 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무원들이 저희도 이제 저부터도 실험적으로 제 일상 업무에 지금 많은 활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의 어떤 민감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공개된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1단계로는 각종 보도자료나 발표된 정책자료, 또 법안들, 또 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는 아주 고시 수준의 그런 여러 공개되는 자료들을 1단계로 한번 학습을 해서 실제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에 얼마나 생산성을 높여줄 건지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2단계로는 이제 행정 내부 문서를 포함해서 그런 비밀이 포함된 내부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이 민간의 그런 초고대 모델들을 활용해서 안전하게 학습하고 안전하게 또 정부의 그런 기밀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서도 이 초고대 모델이 주는 이런 장점들을 최대한 좀 활용해 볼 수 있을지, 그건 2단계로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이 초고대 AI 모델을 활용해서
이런 뭐 공무원들의 보고서 생산뿐만이 아니고 실제 이제 그 우리 네이버에서 하는 AI 케어콜이나 복지 업무 이런데 이 실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복지나 또 안전 문제 이런 실제 행정 서비스에도 저희가 어떻게 지금 그 보안 문제나 이런 데 해결하면서 전면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을지 아니 본격적인 좀 그런 뭐 이 실험 단계를 거쳐서 좀 더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올해부터 저희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제 과기정통부랑 같이 이 초고대 AI 모델들 활용을 공공기관들이나 또 민간이 이 정부의 어떤 리소스를 활용해서 좀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저희가 이제 초고대 AI 그 활용 인프라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은 올해부터 지금 뭐 우리 KT도 참여하시고 뭐 여러 국내 사업자도 참여하시는데 뭐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좀 약간 지금은 이제 그 탐색 단계를 넘어서 좀 실질적인 효용을 그 정부 운영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뭐 이런 방안들을 좀 모색해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클라우드 기업들이 이 생성 AI 활용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향후 이제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 사업과 연관지어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신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그 윤동식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업 활동을 갖다가 함에 있어서 기업에 있는 내부 데이터가 가지고 기반으로 뭘 디시전 메이킹을 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일들을 거의 매일매일 해내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사의 ERP 데이터를 다 싹 다 분석을 하고 있으면 그 다른 얘기지만 ERP의 모든 그 회사에 그 들어오는 전표라든지 뭐라든지 그 뭐 직원의 그 낱낱이가 다 ERP에 다 모여 있잖아요. 근데 ERP 마감하고 난 다음에 저희는 소프트 클로징이라고 해요. 그 엔드 오브 먼스에 마감하고 소프트 클로징 데이터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려요. 그래서 2월 7일 날 대충의 지난달 성과는 이렇습니다가 대충이 나오고요. 그때 하드 클로징 하는 거는 거의 20일 걸려요. 그래서 2월 20일 돼야 지난달의 성과가 낱낱이 회계적으로 투명하게 그게 나오는 거죠. 근데 대표들은 엔드 오브 먼스 딱 되면 그날 알고 싶잖아요. 우리 회사의 이번 달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고, 지난달 대비 어떻게 되고, 작년도 대비 어떻게 하고, 뭐 분기는 어떻고. 근데 그걸 갖다 7일 동안 그 소프트웨어에서 내려다 확 분석을 하고 뭐 해서 소프트 클로징 작업을 해야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생성형이 되면 엔드 오브 먼스 업무 시간까지 딱 입력했던 데이터 가지고 그날 밤에 리포트가 되겠네? 뭐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ERP가 못했던 일을 갖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진짜 회사가 실시간으로 그 리얼타임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이게 이제 되겠구나라고 하는 환상을 좀 갖게 되고요. 욕심을 갖게 되는 거죠. 기업을 운영하면 한날, 뭐 반나절, 하루, 뭐 몇 시간 차이로가 성과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각 회사의 CIO들은 이제 계획을 세우죠. CIO, 그 챗GPT 같은 거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당연히 모든 회사들이 그 꿈을 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검색을 해보고 조회를 뭐 해보고 이렇게 만나보고 솔루션을 만나보고 이렇게 하면 어마무시한 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챗GPT 같은 거를 갖다 일단 한번 만들려면 챗GPT가 나온 게 2019년, 2020년 봄인가 나왔어요. GPT-3라고 하는 거가. 그때가 1750억 개 파라미터로 학습을 했다라고 해서 그때 한번 센세이션을 했다가 도대체 1750억 개 파라미터로 그 많은 데이터, 인터넷에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학습하려면 도대체 GPU를 도대체 몇 장이나 쓴 거야? 그때가 A100 막 나왔을 때였거든요. 정확한 보도 자료는 없지만 그때 당시로 뭐 한 2,000장 정도 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00장으로 몇 달을 돌렸다. 뭐 이런 GPT-3가. 그러면 일반 회사에서 그러니까 오픈 AI라는 데는 그것만 하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매출을 안 내도 되는 회사잖아요.
그것만 하는 회사. 그러니까 간신히 그걸 하나 만들어낸 거죠. 근데 그냥 우리 회사의 ERP를 갖다가 스마트하게 확 분석하고 뭐 할 수 있는 그걸 하려고 하는데 야 GPU 2,000장 사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걸 디시전 메이킹 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CIO나 CEO가 누가 있겠어요? 못 하는 거죠. 근데 생성형 AI는 진짜 나이스하고 되게 멋진 AI지만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사용하기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일단 투자비하고 개발자 투자비가 엄청 듭니다. 이게 그거 없이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거. 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느냐가 하나의 또 하나의 넘어야 될 이 AI 인더스트리에서 또 클라우드 인더스트리에서 산이라고 보고요. 저희 이제 클라우드 업체에서는 이렇게 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 주면 비즈니스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가 특히 그게 이제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가 하고 있고 그걸 갖다 지금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750억 개 파라메타 또는 200억 개 파라메타, 2,000억 개 파라메타 저희는 200B, 175B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빌리언을 갖다가 그러니까 200B 이상으로 학습한 데이터 AI를 기반으로 그 AI를 갖다가 고객별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데이터 가지고 일반적으로 학습한 거잖아요. 근데 엔터프라이즈는 그 회사 데이터를 갖다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챗 GPT 나와서 그렇게 열풍이라도 그 바로 다음에 나온 기사가 대부분 회사에서 챗 GPT를 갖다 금지하는 거가 꽤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시큐어한 데이터를 갖다 넣고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분석을 잘해주니까 내 거 PDF에 있는 자료를 갖다 싹 넣고 야 이거 요약해줘 그러면 확 요약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디로 갔을까? 챗 GPT 안에 들어간 거죠. 그 데이터는. 그러니까 오픈 AI는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모든 회사의 탑 시큐리티 비밀을 갖다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다행히 버린다고는 해요. 네. 다 버리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르는 거죠 그거야. 어떻게 알겠어? 우리 그냥 믿는 거죠. 네. 근데 일반인이면 제가 보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고요. 회사의 시큐어한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안전하게 회사 내에서 큰 라지 LLM이라고 하는 초거대 AI를 갖다 기반으로 해서 그걸 수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거로 일단 비즈니스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승만큼만 과금되는 여태까지는 개발했고 막 그런 하이퍼클로바 있고 저희는 믿음이라고 있는데 그 개발했던 전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데이터 포함해서 파인 튜닝 결과를 갖다가 주고 결과는 쓴 만큼만 과금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클라우드에 진짜 또 하나의 큰 퀀텀 점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렇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클라우드 업체들이 다 그런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세워가고 있어요. 아마존도 그렇고, 네. MS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KT 클라우드도 그렇고. 네. 이제 윤동식 대표님이 이제 클라우드 시장에 이제 생성 AI라고 하는 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장에 접목하기 좀 어려운 점 그리고 향후에 이제 또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김유원 대표님도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네이버의 여러 비즈니스 모델 중에 네이버 클라우드가 맡고 있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거하고 생성형 AI 관련돼 있는 그 부분을 맡고 있어서 어떤 네이버의 메인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어떻게 올릴 거냐라는 태스크도 있는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기업과 정부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도 AI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약간 이 정도를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고 네이버의 비즈니스나 이런 거하고 이제 연관지어 생각을 하면 첫 번째 이제 예상되는 게 일단은 정보 탐색이라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바드나 아니면 빙챗이나 이런 데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지만 지금 보여준 거는 이제 아마 새로운 물건이 들어왔을 때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람들이 익숙하지 못해서 되게 초기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
탐색이 어떻게 바뀔 거냐. 거기서는 약간 고민스러운 포인트는 정보 탐색이 변할 거라는 건 우리가 확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서비스나 이 입장에서는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가 굉장히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생각 안 한다고 한다면 정말 굉장히 멋진 검색 엔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데까지 끌고 갈 수 있는데 그 비용이 예전에는 이제 뭐 캐펙스 이렇게 막 개발 비용 어느 정도 팍 투자하고 나면 그 다음엔 그 서비스 비용은 거의 뭐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되는 그런 거였는데 그 이제 생성형 AI나 이런 것들을 서비스에 적용하려고 하면 그 비용이 기존 대비 한 10배 또 퀄리티 더 올리려면 한 100배 정도의 운영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용하고 서비스 퀄리티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들이 살아남느냐 안 살아남느냐 결정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도 뭐 네이버도 그런 이제 정보 탐색이나 이런 거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을 고려하는 것들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보면 이렇게 저희 검색 회사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컨텐츠 생성이나 이런 거는 정말 혁신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든가, 음악을 작곡을 한다든가, 글을 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 생산 비용 자체가 너무너무 낮아지니까, 야, 이거는 생태계 전체가 변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좀 관측이 되고요. 저희 같으면 블로거들이 글을 쓰거나 혹은 또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상품 데이터베이스도 어차피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생성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혁신적으로 낮춰지고 또 전문적인 트레이닝이 필요 없고 약간 이런 정도로 낮아지는 것들을 보면서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이제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쌓아온 기업이나 혹은 그 인더스트리는 과연 진짜로 프리페어 포 더 임팩트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라는 정도의 약간 그런 거고 저희 이제 네이버 같은 플랫폼들은 어쨌든 저희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그런 기능들을 이용하실 수 있게 제공해 드리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B2B의 엔터프라이즈에 어떻게 적용될 거냐인데 업무 생산성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 아까 이제 단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는 생성형 AI가 없으면 나는 이제 이메일 쓰는 법도 초안 잡는 법도 까먹었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되고 그런 이제 비교적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태스크뿐만이 아니라 이제 법률, 의료, 교육, 이런 쪽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들까지 이렇게 확장이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하이퍼클로바나 이런 것들 저희가 생성형 AI 준비할 때도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이메일을 쓴다든가 문서를 요약한다든가 번역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잘하는 AI를 만들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약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면 이제 대학을 졸업한 정도의 AI를 만들려면 법률 지식 내지는 의료 혹은 교육 관련돼 있는 공공 관련돼 있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AI를 만드는 것들이 이제 두 번째 태스크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는 아까 이제 백본 모형을 만드는데 필요한 투자만큼의 또 많은 이제 생산 라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이렇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그렇게 이렇게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업에 들어가면 또 그 기업의 이제 대리 과장 이렇게 승진을 하면서 지식을 쌓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기업의 이제 내부적인 정보들 혹은 기업만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고급 정보들을 갖고 있는 이제 AI로 발전시키는 그 단계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들에 얼마나 우리가 이제 비용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가 제일 큰 고민인 것 같고요. 어쨌든 크게 봤을 때
생성형 AI로 이런 모든 기존에 있던 태스크들이 바뀔 거라는 거는 우리가 확신은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CIO님이나 뭐 CTO님이나 이런 분들이 결심하실 수 있으려면 비용 대비 또 이렇게 세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장 내년에 우리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정도의 확실한 손에 잡히는 이제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한 기업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LLM을 만들어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천문학적인 투자지만 그런 이제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엔지니어들을 모아서 했는데 아까 뭐 교육, 뭐 의료, 법률 그리고 그거에 뭐 법률이라고 하면 또 굉장히 많은 기업들 또 뭐 정부 기관들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펼쳐지는 거의 하나의 거대한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이런 일들을 하나의 기업만으로 감당할 수는 없는 일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여기 이런 과정에서 뭐 약간 우리나라가 되게 축복받은 게 모든 기술 스택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IT도 보면 뭐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에서부터 그거를 뭐 클라우드로 쌓아 올리고 거기다 뭐 LLM이 올라가고 LLM을 또 뭐 튜닝하고 서빙하는 플랫폼 만드는 엔지니어 또 그거를 뭐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기업까지 모든 기술 스택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에너지와 힘들을 어떻게 우리가 모아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예, 김용 대표님이 뭐 이제 생성 AI가 뭐 불러올 수 있는 것들을 뭐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뭐 일단 검색이 그동안의 검색의 패러다임이 이제 정보 탐색으로 그 변하는 과정에서 올 수 있는 변화 그리고 또 뭐 혁신 그리고 또 그 업무 그 효율성 생산성 증가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 오라클의 그 탐성 대표님이나 또 메가존의 정우진 대표님도 뭐 관련해서 하실 말씀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아까 그 윤동식 대표님이 뭐 말씀하셨지만 또 이 생성 AI로 비롯될 수 있는 이 보안 이슈나 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또 비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관련해서 먼저 그 탐성 대표님에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뭐 어떤 전문가적 소견을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 클라우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제너러티브 AI하고 이 클라우드라는 게 분리돼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너러티브 AI가 클라우드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테크놀로지가.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발전소를 짓고서 캐펙스 투자해가지고 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거든요. 이 오라클의 클라우드가 이 제너러티브 AI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탄력을 받아가지고 성장하고 있는데 근래에 저희가 지금 백로그 쌓인 것만 3조 돼요. 국어부 시장에서. 네. 그리고 지금 뭐 어마어마한 이 디맨드가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제너러티브 AI 서비스를 이번에 출시하고 코히어라는 그 업체랑 같이 해가지고 데이터가 예를 들어 챗 GPT 한다 그러면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그 많은 기업들이 그 데이터 시큐리티나 프라이버시 이슈 때문에 못 써요. 그러면 대기업들은 지금 많이 자체로 이걸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또 새로운 에코가 탄생하고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래서 거버먼트에서 레귤레이션이 들어와야 되고 또 자체로 이것저것 컨트롤 해가면서 그래서 제가 그 오라클이 갖고 있는 포인트 오브 뷰를 한번 정리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이제 이 디벨롭하고 디플로이 해가지고 써야 된다는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ethical AI라고 해서 이 한국말로 윤리적인 AI라고 할까요? 그 윤리적인 AI라는 건 결국은 이제 필로소피컬하고 도덕적인 그런 프린서플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려면 이제 이 AI의 알고리즘들이
이 데이터 자체가 이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결과를 주는데 그 자체를 악용하면은 또 굉장히 그 안에 바이어스가 들어가서 이 사회적으로 페어하지 않은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게 또 AI거든요. 한국 시장은 좀 덜 할 수 있겠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인종차별이 또 어마어마하게 있고 이 소시오 에코노믹 이 차원에서도 굉장히 차별화가 돼 있고 근데 AI 모델이 이런 거를 갖고 모델링 해가지고 결과를 냈을 때 못 사는 사람들 아니면 저 인종 차별하는 결과를 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 개개인들하고 제가 소사이티의 임팩을 제대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가 이제 베네핏하고 이 드로백 이거를 밸런스하는 이런 전체적인 프린시플을 그 에티컬한 AI 그 프레임워크가 정리가 돼야지만 안전하게 갈 수 있겠다. 근데 거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가지 팩터를 저희가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바이어스.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 아까 짧게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의 자체가 바이어스가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알고리즘 자체가 일부러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바이어스를 갖다가 매니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transparency하고 explainability. 그러니까 이 AI가 힘들죠. 쓰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쉽게 이제 알아서 다 해주지만 이거를 만드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기술이기 때문에 트랜스퍼런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과를 explain 못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매니지가 안 되면은 결과를 accountability를 책임을 못 물죠. 예. 이게 누구를 누가 이걸 어카운터블하게 이거를 결과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explain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의료업계에서도 AI를 써가지고 medical diagnosis에 한몫하고 또 criminal 뭐 facial recognition 해가지고 AI 해가지고 범죄 잡아들이고 근데 이런 차원에서 이 결과가 설명이 안 되면 그거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아까 뭐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데이터 프라이버시, 시큐리티 이게 또 매니지가 안 되면은 굉장히 리미팅한 예를 들어서 그게 컨설이 아니라고 하면 챗GPT 다 가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 재밌는 게 10년, 20년마다 회사 이름이나 회사의 그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이 제너럴 단어로 시장에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십 년 전에 카피 해오라 그러면 제락스 해오라 그랬죠. 카피 하지 말고 그냥 제락스 해오라고. 그리고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제 그 비디오 컨퍼런싱 할 때 뭐 마이크로소프트 거 쓰든 누구 거 쓰든 줌 해라. 회사 이름이 그냥 그 단어가 돼버리고 요즘 챗 GPT가 전체를 represent하는 그러니까 챗 GPT는 하나 그냥 수백 개 지금 챗 GPT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통틀어 가지고 챗 GPT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그 또 하나는 이제 safety. 그러니까 AI를 통해 가지고 self driving 차. 지금 저 전쟁하면서 드론들이 막 폭탄 터뜨리고 이런 것도 전부 다 AI 쓰면서 그 드론이 알아서 타겟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은 또 어마어마한 네거티브 임팩이 있을 수 있겠죠. 자동차 이거를 AI가 제대로 세이프하게 못한다 그러면 큰일 날 거고 밀리터리 드론이 어디 갔다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아구를 폭격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컨설도 있고 어타너미 이제 가면 갈수록 사람 손이 덜 갈 수 있어요. 그럼 AI가 이제 인디펜던하게 이 파워가 점점 세지면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나중에는 그 디시전이 who's responsible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디시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사람들의 휴먼 밸류하고 계속적으로 얼라인 돼서 가고 있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들 걱정하시는 job displacement 직장들이 없어졌을 때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없어지는 직장들을
그들을 어떻게 서포트하고 그 커뮤니티를 어떻게 서포트하나. 제가 아까 짧게 말씀드렸죠. 마닐라의 50% 이상이 예전에 좀 꽤 됐지만 거기 출장 갔다 보니까 마닐라 50% 이상이 해외 콜센터 직원들이더라고요. 지금 챗 GPT 같은 이런 제너러티브 AI 솔루션들이 콜센터 아마 더 빠르고 더 잘, 더 액큐레이트하게 쉽게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그들은 잠도 안 자고 피곤도 안 하고 새로운 데이터 나오면 계속 학습하면서 근데 그 마닐라라는 시리는 그럼 어마어마한 임팩을 받겠죠. 근데 거기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갈 거다. 그래서 그 ethical AI 한 면에 있다 그러면 이제 responsible AI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어떻게 implement 할 거냐. 그 ethical principle들을 responsible AI는 process, systems, tool로서 그거를 implement 해가지고 그 AI 시스템들이 responsible하게 ethics를 지켜가면서 쓸 수 있는 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직장인들 work 일에 대한 어떤 임팩이 있을 거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걸 제대로 쓴다 그러면 이 직장인들 안에서 AI를 통해 가지고 거꾸로 바이어스를 없앨 수 있겠죠. 굉장히 fair한 알고리즘으로 discrimination을 없앨 수 있고 저희 지금 그 애플리케이션 중에 ERP도 있고 또 HCM, Human Capital Manager, HR 시스템도 있는데 그 안에는 벌써 AI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갖고 시스템 안에서 애플리케이션이 다 AI를 통해 가지고 리크루팅 한다 그러면 필터링 해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 쓰고 있거든요, AI가. 근데 이제 이 쓰시는 고객분들은 AI인지 모르고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저희가 채택한 처음에 그 어프로치는 시장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렇게 많이 없어요. 필요한 만큼. 각각 회사들이 이런 비싼 인력들을 모셔놓고 각자 AI 하기에는 힘들다. 그래서 많은 AI 그 밸류를 갖다가 갖고 있는 솔루션들에 녹여 넣어가지고 고객분들께서 이거를 받을 수 있게. 그 저희 그 제일 유명한 데이터베이스도 지금 오토노머스하게 AI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사람 손이 안 가니까 에러가 없이 튜닝 같은 것도 더 AI가 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 그 인덱스 많잖아요. 튜닝 해가지고 인덱스 만드는 거. 저번에 한번 이거 다 지워버리고 얘 보고 셀프 인덱싱 해가지고 인덱스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벤치마크를 했더니 수년 동안 여기서 수천 개 인덱스를 만들어 놓고 수백 명이 튜닝 해놓은 것보다 얘가 다 지우고 그 자리에서 셀프 튜닝 해가지고 셀프 인덱싱 하기 더 빠르더라고요. 그게 지금 파워 오브 AI거든요. 그 송 대표님이 지금 이제 그 보안이나 개인정보 측면에서 그 향후 이제 이 생성형 AI에 대한 그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쭉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나눠서 뭐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 향후에 일자리 감소 측면에서도 이제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뭐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제 정우진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챗GPT TF를 한 2개월 전에 만들어서 전사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10여 개 프로젝트, 그러니까 파일럿 또는 POC, 그 다음에 실제로 고 라이브 되는 실제 운영 환경까지 가는 프로젝트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속도를 보거나 기업들의 아까 이제 디맨드, 이제 수요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가 아마 이 경력 동안 3가지 모멘텀이 있었거든요. 저 역시도 밀레니엄 버그 때 인터넷 버블 가는 그 인터넷이라는 모멘텀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7, 8년 아이폰 나오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고요. 당연히 클라우드에 대한 이 3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시큐리티 보안 문제랑 규제 문제랑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이슈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가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정부의 또는 각 기업들마다의 정책에 맞춰서 흘러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니까 이 챗GPT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신중 감망론이었어요. 기업들도요. 아마 기사들 보시면 아 이거 보안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그러다가 지금 최근 분위기는 적극 도입과 활용 어떤 방향이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직접적으로 고객한테 이 서비스를 해서 이슈를 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대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와 다양한 문제점 이슈들은 나중에 하고 일단 우리 직원들과 우리 부서 그리고 내부에서의 생산성 효율성을 개선하는 측면은 무조건 하자. 이 부분이 이제 좀 가장 큰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세 번의 모멘텀을 하면서 이분들은 경험이 쌓인 거예요. 아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갔다가 어떤 수모를 당할지 그리고 어떤 법적 문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따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부분이 보통 이런 모멘텀이 오면 우리나라는 하이테크 기업, 제조기업 즉 삼성이나 LG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유통사들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금융이 하고 공공 정부까지 가게 되는 이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5년의 사이클 얘기들 많이 합니다. 클라우드도 그렇고요. 디지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챗GPT는 이게 한 번에 왔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 2달 동안 다닌 곳이 전 산업에 있어서 다 뭐 있고요. 뭐 당연히 정부 공공 쪽도 부처들 정말 많이 만났고 아까 얘기하셨던 MZ 세대들은 본인들이 이미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마 그분들의 계리는 그걸 못 쓰게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근데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본인들이 그런 부분들의 활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와서 그러면 기업들과 현재 기관들이 이걸 어떻게 소위 말하는 시큐리티 문제나 규제 문제나 이런 부분도 이제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챗GPT는 되게 다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하고 다른 또 다른 리스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소위 말하는 저작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성을 하다 보니까 출처, 데이터에 대한 출처, 그 다음에 이 생성에 대한 이 소위 말하는 이 권리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기업들이 좀 상세하게 법무 검토뿐만 아니라 좀 진행 중에 있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이것들을 해결하거나 우회하거나 또는 회피해 가면서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속도와 그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절대 기회를 이번에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일단은 그 이슈 문제나 워낙 그 탐송 사장님께서 핵심적인 이슈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셔서 현장 현실에 대한 부분만 간단히 좀 업데이트 드렸습니다. 이재명 단장님께 드릴 질문인데요. 그 아까 저희 이제 토론회 시작하기 전에도 그 이 인력 부족 그 부분이 이제 얘기들이 많이 됐고 그동안 이제 정부에서도 인재 양성 부분에 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도 사실 이제 이 부분이 계속 얘기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같이 추가해서 또 최근 클라우드 기업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게 그 정부의 그 이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이 이제 어떻게 그 진행되느냐 여부와 그리고 이제 뭐 또 같이 더불어서 이게 단순히 그냥 하드웨어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뭐 그 파스나 사스를 좀 잘 쓸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이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돼가는 거냐에 대한 그 궁금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뭐 인재 양성 부분이랑 같이 해서 그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그 인력 문제는 지금 계속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 하여튼 지금 그 새 정부에서 지난해 출범하면서 바로 그 가장 핵심적인 디지털 분야의 그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그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초급, 중급, 고급까지 그 수준별로 이제 대학원에서부터 그 아주 이제 초등학생 중고등학교의 그 필수 그 교과까지 이런 이제 수준별 인력 그 양성 대책을 담고 있는데요. 그 뭐 이게 전반적인 그 산업계나 이제 인력 수급 전망을 가지고 봐도 이제 그러니까 필요 최소한인 것 같습니다. 양적으로는. 근데 여전히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인력 양성과 관련돼서는
그 교육부 또 가기정통부 또 이제 직업훈련과 관련돼서는 고용노동부 이 핵심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부처들이 지금 그 100만 인재 양성 계획에 따라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반적으로 그 이게 이제 이 초전문가들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하고 또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기본적으로 디지털 이 심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그 디지털 그 스킬을 기본 소양으로 만들어 드리냐 하는 것들이 이제 큰 축인 것 같고요. 그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의 수급의 상황은 뭐 코로나 때 그 비대면 상황에서 급격하게 또 개발자들에 대한 수요가 늘다가 또 지금 또 약간 또 시장이 정체되고 그럴 때 그 글로벌하게도 그렇고 국내에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좀 뭐 수급 상황은 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큰 정부 정책으로 그 26년까지 이런 그 수준별 인력 양성 대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기존 현장에서 공무원을 포함해서 각 도메인에서 이렇게 그 각자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 또 AI 또 데이터 활용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리스킬하고 업스킬을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그걸 만들어내는 고급 인력들을 리크루트해서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시겠지만 또 그게 이제 수요 측면에서 각 산업 영역에서 이제 오히려 활용해서 잘 쓰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는 그런 이 초전문가들을 또 그 전문 그 엔지니어들을 키우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수가 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고요. 또 일반 국민들한테는 정말 저희가 그동안의 산업 혁명을 대응하는 그 공교육 시스템이 도입이 된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뭐 3R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준하는 그런 거의 그 기본 소양으로 뭐 해는 그런 측면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이 차원에서 저희가 좀 포커싱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공무원들의 AI 데이터 활용 능력은 정말 지금 중요한 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과기정통부의 AI 정책을 하는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처에 또 그리고 제가 오후에는 그 공공데이터 책임관들 회의에 가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각 부처의 각 기관들의 그 공공 그 전산 담당자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정책하는 사람들 그동안에는 뭐 전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이 보편적인 일반 공무원들도 직급별로 이제 고위직은 고위직대로 이 자기들의 정책과 또 정부 내부 시스템을 각 부처 내부 시스템을 볼 때도 이제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되는지 이제 그 차원에서 저희가 그 인사혁신처하고 지금 전방위적인 그 디지털 역량 교육을 그 공무원들 지금 재교육을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뿐만 아니고 그 공공들이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교육연수기관들 또 나라장터 같은 온라인 컨텐츠들 이런 것들 전면적으로 지금 인사혁신처랑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AI 데이터 시대에 좀 그 적합한 교육인지 또 부족한 부분들을 그 새롭게 구성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이 일환으로 저희 이제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단 제가 단장을 맡고 있는 이제 추진단 직원들이 한 64명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공무원들이 부처에서 온 공무원들이 한 반 되고요. 그리고 또 공공기관, 또 지방자치단체, 또 대법원에서 또 파견 나온 직원까지 있는데 제가 우리 전 직원들 AI 자격증을 좀 따자고 깃발을 들어가지고 뭐 사실 이제 여기 KT하고 저 한국경제에서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실험적으로 한번 그 우리 직원들 서너 명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미 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좀 권하기 전에 이게 어느 정도 좀 그 컨텐츠가 괜찮은지 또 할만한지를 좀 테스트해 보려고 제가 실험적으로 직원들 서너 명하고 해봤더니 굉장히
그리고 데이터를 왜 데이터가 중요한지 또 AI라는 그 모델을 활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돼서 제 밑에 있는 국장들부터 이렇게 제가 1대1 면담을 하면서 저 광고는 하지 않고 강제로 하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했는데 전 직원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뭐 합격한 사람도 있고 불합격한 사람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업무를 하면서도 약간 괴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가치에 대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괴리가 큰 그 상황이었는데 그 짧은 아주 베이직한 과정이긴 했지만 얻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뭐 이런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그 이제 특정 직군에 있는 전산직에 있는 그 이런 인력들에 대한 재교육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스킬셋으로 이것들 해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인사혁신처랑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 추진단이 그런 좀 한번 좀 그 저 쇼케이스가 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력 양성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클라우드 전환 사업은 저희가 이번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그 실현 계획의 로드맵의 가장 핵심은 그 지금 우리 정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방대한 이 IT 시스템들을 굉장히 사일로화되고 온프레미스에서 과거 그 워터폴 방식으로 빅뱅 방식으로 그런 구축형으로 해오던 그런 프로젝트를 이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이제 그 디지털 댐 또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서 몇 년 전부터 그 공공 부분의 클라우드 그 전환 사업을 해오기는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뭐 영향을 미친 겁니다만 기존에 이제 클라우드 전환 사업은 그 단순한 그 리프트 앤 쉬프트 방식의 그러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 진행이 되어 와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방식으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좀 해서 그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그 기본 원칙과 기준들 그걸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그 전 부처 전 기관들의 클라우드 전환 계획들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전환을 저희가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선언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획재정부 예산실하고 저희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가 같이 작업을 해서 그 예산 편성 지침하고 또 지금 ISP, ISMP 가이드라인을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방식으로 우선 검토하고 그 클라우드 퍼스트,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전환을 그 기본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 가이드라인을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조금 뭐 다음 질문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뭐 그 비용 문제 또 클라우드 전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금 그 SI 방식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뭐 기준들 그 뭐 맨먼스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지금 그 이 재편되고 새롭게 그야말로 이 새로운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한데요. 이런 과정들이 좀 쉽지는 않겠지만 이번 정부에서만 그런 물꼬를 이렇게 바꿔주지 않으면 그동안에 이제 해왔던 실수나 그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될 것 같아서 클라우드 전환 사업은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전환을 하고 또 클라우드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보다 앞으로 우리가 정부 시스템이 이 클라우드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토대로 이 전환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에 아무리 그 개별적인 시스템들이 굉장히 고도화된 시스템들이 운영되고 있어도 오히려 그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우리 시대의 또 발전, 행정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또 그 행정 자원, 공공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거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전면적으로 이번에 물기를 바꾸는 그동안의 패스를 좀 바꾸는 그런 작업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부터 너무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토론회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